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천의 사기 세가 중에서 진승상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승상이라는 사람은 진평이라는 사람이죠. 이 진평은 진나라 말기에 진승이 봉기를 일으켰을 때 처음에는 위구라는 사람 밑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항우에게 옮겨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항우에게서 이제 또 두려움이 생기니까 다시 유방에게 귀의해서 유방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진평은 유방한테 와서 초안쟁패, 항우와 유방의 전쟁에서 유방이 승리하도록 많은 공헌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 되겠고요. 유방이 죽고 난 다음에 유방의 아들이 혜제가 황제가 되고 또 혜제의 어머니 그러니까 유방의 본처인 여후가 내정을 다 관장을 하면서 계속 여후 밑에서도 일을 했고 또 여후가 나중에 죽고 나서 여씨들을 몰아내고 유방의 아들 중에서 박씨 부인으로부터 얻어진 효문제가 당시엔 이제 대나라의 왕으로 있었는데 효문제를 모셔다가 한나라의 황제로 등극할 수 있도록 받쳐준 그러한 인물입니다. 또 이 진평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대부분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조직 내지는 직장에 단체에 가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단체의 일원이겠죠.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살아남고 어떤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이러는 사람이 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진평은 그러한 어떤 조직에서 잘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처세를 가르쳐주는 일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은 마지막에 이 진평이 지나치게 너무 자신을 굽혔다. 그러면서 또 그 시대에 순응하면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진평의 이야기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조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진승상세가에서 나오는 고사성어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평분육이라는 고사성어가 진평세가에서 나옵니다. 진평분육, 진평이라는 건 진평의 이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눌 분에 고기 육자를 썼습니다. 고기를 나눴다 이 이야기인데요. 진평이 젊었을 때 마을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사를 하고 남은 고기를 공정하게 나눠서 분배를 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일에 있어서 공정하게 일 처리하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진평분육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진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상 진평은 중국의 양무현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호유라는 지역인데 지도 보시면 대충 위치를 아실 겁니다. 진평이 어렸을 때 집안이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진평은 책 읽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평의 집안에 전답이 있는데 여기 책에서 얘기할 때는 30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0무가 대략 평으로 계산하면 한 1600평, 18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평의 형이 있는데 이 형의 이름은 진백입니다. 진백이 혼자 농사를 짓는 거예요. 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형의 진백의 뜻은 뭐냐면 나는 농사를 질 테니 동생 진평 너는 공부를 해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나서 이제 진평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기골이 아주 창대한 게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몸이 쫙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다 큰 진평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저는 봐라. 저 가난한 집에서 뭘 먹고 도대체 저렇게 멋있게 잘생겼나 모르겠네. 라고 동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평이 집에 있으면서도 농사도 덜 보지 않고 밥만 먹고 있으니까 그게 미워진 진평의 형수가 진평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아이고 시동생이냐고 저거 일도 안 하고 맨날 놀고만 앉았고
쌀을 먹을 게 아니라 쌀겨를 먹어야 되겠다. 차라리 시동생이 없는 편이 낫지 하면서 불만을 막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남편인 진평의 형 진백이 듣고 나서 자기 동생 보고 뭐라고 했다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 다음 이야기. 그래서 진평이 이제 다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진평에게 누가 딸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 진평은 자기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기왕 내가 결혼할 때 내 배우자로는 좀 부잣집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같은 지역에 이름이 장부라는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장부라는 사람의 손녀딸이 5번이나 시집을 갔는데 갈 때마다 그 배우자 남편이 조기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장가드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감히 그 어린 여자에게 장가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일단 부자예요. 그래서 진평이 내가 저 부잣집 저 여자한테 장가를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진평이 시내에 나가가지고 가끔 이제 상갓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상을 치르는 집. 그 집에 가서 일부러 아침 일찍 상갓집에 갔다가 저녁 늦게까지 그 상가 일을 막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품삯을 받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상갓집에 이 부자인 장부라는 사람, 아까 이야기한 그 장부라는 사람이 상가에 들렀다가 진평을 딱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진평의 풍채가 아주 유독 이렇게 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여겨본 거죠. 또 진평 역시 장부라는 사람이 상가에 온 거를 딱 눈치챈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어느 날 부자인 장부가 진평을 쫓아와서 진평의 집에 찾아옵니다. 근데 이 진평의 집은 그 당시 그 지역에 후미진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장부가 딱 진평의 집 뒷골목을 이렇게 딱 봤더니 이거 이 수레바퀴, 선비들 옛날에 수레바퀴 마차를 타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수레바퀴 자국이 많이 나 있는 걸 보고 집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선비들이 많이 찾는 집이구나 딱 이렇게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부가 진평의 집까지 이제 찾아왔다가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장부의 아들, 이제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책에는 장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장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딸을 갖다가 진평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장부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진평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집안도 가난한데 일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비웃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내 딸을 갖다가 시집 보내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면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 장부가 아니야. 진평과 같이 이 풍채도 말이야 당당하고 말이야 얼굴도 잘생긴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오랫동안 빈곤하게 사는 건 나 못 봤어. 얼굴 보니 얘는 앞으로 크게 될 애야. 그러니까 네 딸 진평한테 시집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장부라는 노인네는 손녀딸을 진평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진평은 가난했기 때문에 장씨네 집안에서 돈을 빌려갖고 혼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평은 장가갈 때 그 돈도 결국 처갓집에서 빌려받아가지고 돈을 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손녀딸을 시집 보내는 이 할아버지 장보가 손녀딸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집 가는 날 네가 이제 시댁이 생겼는데 시댁이 가난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시댁 사람들을 모시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진평의 형인 시숙을 받을 때는 아버지처럼 섬기듯이 하고 또 진평의 형수, 동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사람 모실 때는 어머니 모시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잘 타이릅니다. 이렇게 해서 진평이 장부의 손녀딸을 갖다가 부인으로 얻고 나서부터
그 여자가 갖고 온 지참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가난하게 살던 진평이 이제 씀씀이가 날로 이제 여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돈을 좀 쓰고 쓸 줄 알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진평이 만나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교류하는 그 범위도 더 이렇게 확대해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평이 이제 장가들고 마을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마을에 토지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그러한 사당이 있었는데 진평이 마을 토지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 그 제사 음식을 골고루 마을 사람들끼리 딱 나누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음식이 이제 고기였습니다. 근데 그 고기를 분배하는데 진평이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기를 받아들고 이렇게 합니다. 야, 진신의 젊은 진평이 제사를 지내는 그 수장 노릇을 하더니 진짜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기를 먹다 보면 특히 예를 들어서 부위별로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안창살, 그 다음에 뭐 무슨 살치살, 뭐 꼬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람은 뻑뻑 삶아주고 누구는 살코기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평이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고기를 골고루 잘 분배를 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죠. 고사성어, 진평, 분육. 이렇게 공정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평이 주변 사람들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사마천이 얘기하는데 자, 이러한 좋은 소리를 동네 사람한테 듣고 나니까 진평이 이제 한수 더 떠가지고 우쑥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아, 내가 진짜 만약에 천하의 일을 나한테 좀 주관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이 고기 나누듯이 말이야 천하에 공평하게 해서 천하를 잘 주재하면서 끌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진평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장해서 결혼해서 마을 사람들과 이제 공평하게 뭔 일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사마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천이 진평을 소개하면서 이 고기 나눈 이야기, 그 다음에 부잣집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이야기를 왜 먼저 했느냐. 지금부터 쭉 이야기되고 있는 진평의 어떤 인생이 이 말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평은 공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처신, 처세 이런 부분에서 있어만큼은 어떤 목표한 바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가를 부잣집 여자에게 가기 위해서 상가집에서 열심히 땀을 내서 남 보란 듯이 하고 있는 것처럼 선택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뭔가 자기의 처신을 자기의 목적 달성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사마천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진평이 진나라 말기에 들어서 유방을 돕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평의 이제 활동 내역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나라 말기에 진나라의 그 혹정에 반대해서 거병을 일으켰습니다. 진승이죠. 진섭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진현이라는 지역에서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진승의 부하 장수 중에서 주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국시대 위나라 땅에 공격해서 위나라의 옛날 왕손이었던 위구라는 사람을 이제 위왕으로 주불이 세워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진승이 위왕으로 하여금 임제라는 지역에서 진나라의 군사들과 싸우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진평은 마을의 그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위나라의 왕인 위구를 찾아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위왕은 진평을 태복에 임명합니다. 이 태복이라는 것은 이제 그 왕의 말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태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진평이 위왕의 곁에서 계책을 이제 여러 번 올렸습니다. 근데 이 위왕이 좀 아둔했는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변의 다른 사람들한테 진평이 오히려 모함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태로움을 느낀 진평은 안 되겠다. 위왕으로부터 달아나야 되겠다. 그래서 위왕, 위구로부터 달아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항우는
북쪽으로 진격해서 하상이라는 지역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하상이 옛날 전국시대 때 제나라 땅입니다. 그 제나라 지역까지 이제 항우가 봉기를 일으켜서 올라갔죠. 그때 진평이 항우한테 가서 항우의 편에 귀의를 합니다. 자, 그 뒤로 나서 이제 진나라 말기에 항우와 유방인 진나라의 수도인 관중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제 서쪽으로 진군을 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진나라 군사들을 완전히 이제 격파하고 난 다음에 항우가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한테 이제 봉지도 나눠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자기를 따랐던 진평에게 경이라는 그 자기를 항우가 내려줍니다. 자, 이와 같이 진나라를 멸망시킨 항우는 이제 다시 동쪽, 자기가 원래 출발했던 지역 동쪽으로 돌아와서 초패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팽성이라는 지역에서 도읍으로 삼아가지고 자리를 잡습니다. 이 시점에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세우게 된 유방은 한중 땅에 있다가 동쪽을 향해서 삼진 지역으로 먼저 진출을 하게 되죠. 그때 삼진을 유방에 다 평정을 하고 이번에는 항우가 있는 동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항우에게 예전에 영지를 받았던 은왕 사마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영지를 갖다가 초나라의 항우가 줬는데 초나라에 배반을 해가지고 한왕인 유방한테 딱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우 입장에서는 자기가 땅을 줬는데 은왕이라는 자가 유방 편에 들어가 버리니까 뿔이 나가지고 진평 보고 진평에게 이제 신무근이라는 자기의 봉하고 나서 초나라에 남아있던 그 옛날에 위왕 위구의 부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끌어가지고 네가 가서 저 은왕을 좀 공격하고 와라 라고 이제 항우가 진평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진평은 자기 휘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은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항우는 항안이라는 사람을 또 파견해가지고 진평한테 수고했다 해가지고 이제 도위라는 직책에 임명을 합니다. 이 도위가 큰 무장은 아니지만 중급 정도 되는 계급의 이제 무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항우가 수고했다고 하면서 진평에게 황금 20일이라고 하는데 상금을 하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한나라의 유방이 은나라 땅을 또 공격을 합니다. 자, 초나라에서 다시 뺏었는데 유방이 또 다시 은왕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은왕이 이번에는 이제 아예 한나라 유방한테 이제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은나라 땅을 정발하러 나갔던 그 기존의 그 자기 밑에 장수들을 갖다가 니들 도대체 거기 은나라 가가지고 뭐하고 온 거야? 저놈이 그냥 유방한테 그냥 자기 나라를 그냥 바쳐버리자 하면서 자기 밑에 장수들을 이제 막 뭐라고 하는데 이 분위기가 항우 밑에 장수들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눈치를 딱 본 이 진평이 이러고 있다가 나도 저 항우한테 피살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느꼈는지 진평에게 항우가 내렸던 그 상금 있잖아요. 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다 반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나 안 받을 테니까 항우한테 돌려주쇼 한 다음에 이제 칼 한 자루만 딱 차고 맨몸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항우로부터 또 항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 집어 던지고 칼 하나만 들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뱃사공들이 딱 보니까 진평이 이제 몸이 좋잖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뱃사공들이 야, 저렇게 훤칠하게 잘생긴 대장부가 홀몸으로 지금 어디를 이동하고 있다? 이런 걸 딱 보고서 야, 저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도망치고 있는 장수 같은데? 하고 이제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뱃사공들이 진평의 허리에 옷 속에 금은보화라도 이제 저 정도 얼굴이면 좀 있겠지, 돈 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진평을 어떻게 하면 기회 봐가지고 이제 요놈의 센터, 그러니까 이제 한번 뒤져볼까 하고 기회를 얕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눈치 빠른 진평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두려우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몸을 딱 만든 다음에
오히려 뱃사공들이 젓고 있는 노를 자기가 딱 집어들고 같이 막 노를 젓고 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진평이 옷도 벗고 보니 뭐 속 안에 들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 걸 딱 알게 되니까 뱃사공들이 그 진평을 잡아서 죽이고 센터를 해보려고 했던 생각을 멈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보면 진평의 이 눈치는 말 안 해도 탁탁 알아듣는 눈치채는 그러한 그 센스가 상당히 발달된 그런 사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진평이 배를 타고 갔다가 이제 수무지역이라는 곳에 한나라군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군에게 가서 항복을 하게 되죠. 그 당시 한왕이었던 유방은 그 밑에 위무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위무지가 진평을 한나라 왕 유방에게 천거를 합니다. 그래서 진평을 불러가지고 유방과 진평이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석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방을 만나는 접견자 목록에다가 진평의 이름을 딱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한왕인 유방과 진평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줍니다. 자, 이때 진평은 다른 사람들 일행하고 이렇게 함께 섞여갖고 한왕을 이제 접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유방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만 돌아가라. 숙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별도의 명령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평 입장에서는 아직 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진평이 그 여러 사람의 일행 중에서 먼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방에게. 제가 왕께 뭔가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마음이 급해서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말이 좀 있으니까 좀 들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방이 알았어, 그럼 한번 말해봐라 하고서 진평과 유방이 본격적으로 쭉 뭔가를 얘기했는데 진평 이야기를 다 듣고서 한왕인 유방이 아주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또 거꾸로 이번에는 진평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진평, 너 초나라 항우 밑에 있을 때 너 뭐 했어? 관직이 뭐였어? 딱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진평이 저 도의였습니다. 이 도의가 이제 그 중간급 되는 무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유방이 그래? 그러면 너 저기 우리 한나라군에서 너도 도의해. 그러고 너 말이야 내가 보니까 너 참승을 해도 되겠다. 참승도 같이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참승이 뭐냐면 왕이 말을 탈 때 세 사람이 탑니다. 가운데 마부가 타고 마부 옆에 오른편에 참승이 탑니다. 이 참승은 어떻게 보면 경호, 호위무사죠. 그리고 그 마부의 이제 왼편에 이제 주군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탄다면 유방이 타고 마부 타고 그다음에 이제 마부 옆에 진평이 타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간 거죠. 근데 거기까지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너 호군의 일을 해라 이래요. 이 호군이 뭐냐면 이 책에 나온 이야기로 이제 보면 지금으로 치면 군대 간부들의 뒷조사해주는 감시관 내지는 보안사령관 뭐 이런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왕인 유방은 진평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진평에 딱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가까이 두고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당시 한나라 유방을 쭉 모시고 쫓아왔던 다른 그 장군들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발인 강호하고 또 그 관영 이 두 사람이 좀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방한테 이 신하들이 유방 대왕께서 저 초나라에서 도망온 저 진평 언제 봤다고 그 지가 그 초나라에서 뭐 했는지도 모르면서 좀 따져보고 알아보지도 않고 곧바로 그냥 대왕 옆 수레 옆에 그냥 딱 태우십니까? 그리고 저놈이 그 적장 출신이었는데 우리 어떻게 이 한나라 장군들 이렇게 감독하라고 또 그 직책을 내려줍니까? 이게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나머지 장군들이 불만을 딱 터뜨립니다. 자, 그러니까 유방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나 니들 그 불만 소문 다 들었어. 근데
아니야. 내 진평 믿으니까 그냥 그대로 둘래. 라고 이제 마다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평은 거꾸로 유방을 도와서 이제 항우를 토벌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유방이 서쪽에 있었으니까 동쪽으로 유방을 쫓아서 이제 팽성까지, 유방이 그 당시 한중 땅에서 나와가지고 초나라의 수도인 팽성까지 불과 8개월 만에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 진평이 유방을 만나서 이제 거꾸로 초왕 항우를 공격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유방은 팽성까지 왔다가 결국 다시 초나라 왕 항우한테 반격을 받아가지고 팽성에서 싸움에 패하고 60만 정도 군사를 다 잃어버리고 다 이제 혼비백산해가지고 나머지 패잔병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서쪽 방향으로 중국의 그 형양이라는 지역까지 후퇴를 하게 되죠. 이때 진평이 이번에는 아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금아짜니까 그래도 장군 중에서 그래도 좀 직책 있는 그런 장군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유방이 진평을 한왕신 밑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무에 주둔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한왕신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번 한왕신 열전에서 회음과 똑같은 한신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밑에 이제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평이 한왕신 밑에서 광무에 주둔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주발하고 관영, 뭐 이제 유방의 장수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유방을 찾아와가지고 진평이 없는데 이제 호박씨를 까는 겁니다. 진평을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유방한테. 진평이 사실 얼굴 하나는 잘생겨서 장부감이다. 근데 그거 얼굴만 뻔지르르 하지 우리가 볼 때는 그 송장 담는 그 관에 매다는 그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그 옥구슬에 불과하다. 그 진평의 재능 아마 그 머릿속에는 통통 비어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들으니까 진평이 말이야 옛날에 어렸을 때 지 고향에 있을 때 그 지 형수하고 사통도 했다고 하고 또 옛날에 진승이 반란을 막 일으켰을 때 위나라의 위구를 섬길 때 일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말이야 그 계책도 막 내봤자 다 허무맹랑한 계책을 해서 죽게 될까봐 오히려 항우인 초나라한테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우한테 가서도 결국 이 진평이 항우하고 어깃장이 나가지고 결국은 도망해가지고 결국 우리 한나라한테 달려가지고 항복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왕님께서 말이야 그렇게 중요한 그런 높은 직에다가 그 진평을 갖다가 앉혀가지고 호군이라는 막강한 그 일을 맡겼습니까? 아이고 참. 그리고 말이에요. 진평을 이렇게 딱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 한나라 장수들 다른 장수들한테 뒷돈 받아가지고 돈 좀 많이 주는 놈한테는 더 좋은 보직을 나눠주게 하고 적게 내는 놈한테는 나쁜 자리에 배치하고 이랬답니다. 라고 이제 다 꼬지르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더 얘기를 합니다. 진평이라는 놈이 이와 같이 아주 능력도 없으면서 아주 어지럽히고 이렇게 간신배 같은 짓거리나 하는 그런 작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방 제발 좀 이것 좀 알고 좀 헤아려 주세요. 라고 유방의 휘하 장수들이 진평을 시기해가지고 이렇게 헐뜯는 이야기를 유방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딱 듣고 유방이 진평에 대해서 일단 조금 의심하는 마음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유방은 진평을 추천했던 자기 밑에 위무지를 일단 불러요. 그러고서 위무지한테 진평에 대해서 야, 너 진평을 나한테 소개해 주겠는데 그거 뭐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평을 소개했던 위무지가 유방에게 진평을 위한 변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왕, 나 위무지가 저 진평을 청구한 것은 그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청구한 거지. 그 진평의 그 뭐 어떤 품성이라든지 품행 이런 거 보고 폐하께 내가 추천한 거 아니다. 지금 폐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 지금
폐하께서 좀 고지식해가지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 전쟁통에 효행이 무슨 필요가 있고 품행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군사를 잘 이끌고 싸워서 승리하는 일에 그냥 몰입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 뭐 효행하고 품행 좋고 이런 사람 한가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처지십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더 얘기를 해요. 지금 형세가 우리 저 한나라와 저 초나라 항우가 둘이서 딱 대치하고 있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을 청구했을 뿐입니다. 그걸 좀 해결하자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진평이 내는 그런 계책, 그런 것들, 재능 있는 그런 계책이 정말 이 유방 당신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테니까, 그러면서 절대 진평한테 뭐 너 형수와 사통했냐? 내지는 뭐 너 장수들로부터 금품 받았다며?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의심 딱 묻어두고 이 나 위묵이 이 추천한 것만 보고 또 진평의 재능만 보고 잘 좀 데리고 써보세요 라고 이렇게 위묵이가 유방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위묵이의 진평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고 난 한왕이, 유방이 이번에는 진평을 이제 직접 불러가지고 이제 꾸짖는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선생, 진평 선생, 당신이 옛날에 그 저 위나라 왕 위구를 섬기다가 위구하고 좀 뜻이 안 맞는데 해가지고 위나라 떠나서 또 초나라의 항우한테 갔다며? 그러고 나서 다시 초나라를 떠나가지고 나한테 온 거야? 야, 너 그렇게 원래 이렇게 신의가 없고 그런 사람이었어? 하고 딱 유방이 진평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평이 유방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맞습니다. 내가 사실 옛날에는 그 위나라 왕 위구를 섬겼어요. 근데 내가 위구를 떠난 이유는, 위구라는 이 사람은 뭔 계책을 내면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위구를 떠나서 항왕인 그 항우에게 갔죠. 그랬더니 이 항우는 말입니다. 당최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는데 오로지 항우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 누구냐면 저 같은 항씨 종가 사람들 내지는 뭐 자기 식구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딱 믿고 아주 재능이 막 특출하고 인재가 뭐 있어도 결국은 항우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우의 곁을 떠나가지고 당신 유방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유방께서는 사람을 잘 쓰신다고 해서 내가 여기 당신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아올 때 항우가 줬던 금은보화들 다 내던지고 맨몸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있어야 뭐 좀 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활동비로 저 그 장군들한테 조금 이렇게 뭐 활동비 충당할까 해서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제가 좀 필요하시다면 저를 써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 내쳐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장수들한테 내가 금품 받았다고 하는데 그 금품 받은 거 여기 있으니까 이거 그냥 나라 살림 보태는데 그냥 쓰십시오 라고 자기속을 다 내놔버립니다. 유방한테. 그러니까 이 말을 다 듣고 유방이 진평한테 야 미안하다, 야 내가 보니까 너 참 네 입장 들어보니 그럴만 하겠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유방은 진평을 그간에는 뭐 호위 군중이라고 해도 그냥 거의 뭐 그냥 명칭만 그랬던 모양인데 이제 정식으로 호위 군중 명에 임명을 하고, 야 이제 뭐 네가 내 밑에 장수들 다 감시해 라고 이제 어깨에다가 이제 힘을 팍 불어 넣어 준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유방의 밑에 있던 모든 장수들이 이제 더 이상 진평을 비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얼마가 지나가지고 초나라가, 그러니까 항우가 한나라 진영에 아주 이제 맹공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총공세를 피는 거죠. 그러면서 한나라 군사들이 움직이고 물자를 나누는 이런 용도를 다 이제 초왕이 막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유방이 머물고 있었던 이 형양성을 항우의 군대가 다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얼마간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유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형세에 대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차라리 우리 쪽 어느 한쪽 그러니까 이서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항우한테 좀 떼주고 우리 강화를 맺자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유방이. 하지만 유방의 제안을 항우가 뭐 다 된 밥인데 뭐 내가 뭐하러 나눠 먹습니까? 항우 입장에서는 그냥 협상하자는 얘기 싹 딱 잘라서 얼토당토 않는 소리다라고 해서 딱 거절을 해버리죠. 그래서 강화가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아이가 큰일 났다. 진퇴양난인 거죠. 그래서 진평을 불러놓고 진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진평. 천하가 초나라 한나라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전쟁이 끊임없는데 이거 언제쯤 좀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진평에게 슬쩍 던집니다. 그러니까 진평이 유방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우는 말입니다. 성품 하나는 좀 겸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청렴하고 절개도 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단 항우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맡깁니다. 그렇지만 항우는 그런 사람들한테 농공 행사를 할 때가 되면 이 항우는 이상하게 자기를 아껴가지고 시급도 잘 안 주고 봉투도 잘 안 주고 이렇게 인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우 앞에 모여들던 이 선비들이 다시 몸을 돌려가지고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반면에 항우와는 달리 당신 유방께서는 오히려 아주 그냥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또 뭐 청렴하거나 절조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관련이 없다 보니까 당신 유방 앞에 와가지고는 선비들이 몸을 맡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당신 유방은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이러한 자기라든지 뭐 시급을 나눠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하나만큼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막 줄 때 있으면 막 내려줍니다. 성격 또한도 당신은 뭐 까탈스럽지 않고 그냥 둥글둥글한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 유방에게는 이익을 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 창피함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무리들이 막 몰려가지고 당신 밑에 와가지고 당신 막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 유방과 항우 두 사람의 그 단점만 다 버리고 그 두 사람의 장점만 딱 이렇게 우리가 캐치해서 쓴다면 아마 유방 당신께서는 한 손 가지고 살랑살랑 흔들어도 천하를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더 부가합니다. 그런데 당신 유방께서는 제멋대로 선비들을 갖다가 막 모욕도 주고 또 청렴하고 절개 있는 선비들 모여있으면 거기 가지고 막 회방 놓고 그러니까 초나라의 항우의 진영에는 범증, 아부라고 불렀죠. 항우가 아버지의 버금가는 사람으로 따랐던 범증입니다. 이 범증이 있고 또 종림의 뭐 용저, 준 이런 아주 강인한 그러한 신하들이 딱 있는데 사실은 항우한테 많은 건 아니고 몇 명에 딱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우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는 않고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방 당신께서 나한테 황금을 좀 주면 내가 그 황금을 가지고 저 반관계 그러니까 초나라의 그 항우와 또 그 밑에 신하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이 항우 마음에 말이야 그 신하들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게 딱 만들어서 한다면 아마 이 항우는 또 사람을 시기하고 의심하는 성격이 많으니까 자기 밑에 신하들을 비방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 된다면 그들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거니까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다툴 거니까 그때 당신 유방의 군대가 기회를 틈타가지고 항우의 초나라를 깨버리면 초나라 군대는 그냥 졸지에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유방한테 계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항우와 유방을 막 비교하면서
항우의 그 밑에 신하들과 항우의 간격을 벌리는 계책을 써라. 반간계를 써라.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이 진평의 계책을 들은 유방이 그 자리에서 당장 황금 4만 건을 진평에게 딱 내주면서 야, 네가 이 금 갖고 가서 네 마음대로 써. 그러고 나중에 이 뭐 금 어디다 썼다 이런 얘기 나한테 보고 안 해도 돼. 가서 얼른 실행해. 라고 해서 전 진평을 믿고 금을 팍 유방이 내주게 되죠. 자, 진평이 유방한테 받은 이 많은 황금을 갖고 실제 이제 막 첩자를 통해서 초나라 항우의 군대 진영으로 금품을 이제 뇌물을 써가면서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첩자들이 초나라의 여러 그 장수들에게 종리배 한 사람을 딱 두고서 이제 이 종리배가 장군들 중에서도 공을 많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저 항우가 종리배한테 분봉 하나도 내려주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종리배가 한나라의 유방한테 투항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막 소문을 퍼뜨립니다. 결국에 이런 소문이 막 나니까 항우들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우가 종리배를 살짝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항우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종리배가 저 반란을 하려고 하는지 저 유방한테 넘어가려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자기 밑에 사자를 저 한나라 유방 진영으로 딱 이제 파견을 보냅니다. 이제 사자를 한 명 보내는 거예요. 이제 떠보려고. 그래가지고 항우의 사자 한 명이 유방한테 딱 왔는데 유방이 태례 음식이라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사자에게 아주 상다리 부러지도록 그 잔치상을 탁 마련해서 딱 준비시켜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항우의 사자가 들어오니까 유방이 이제 그 연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연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나는 당신 사자가 아부, 항우의 밑에 아부, 범증이 보낸 사자인 줄 알았더니 뭐 초왕 항우가 보낸 사자였어요? 라고 먼저 말을 꺼낸 다음에 딱 돌아서서 자기 이제 신하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저 상 받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방이 항우가 보낸 사자의 인사도 받지 않고 곧바로 딱 돌아서 가지고 저 화려하게 차려된 그 잔치상 다 빼고 저 푸성기만으로 만든 형편없는 음식으로 바꿔라고 해서 사자를 푸대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초나라에서 왔던 사자가 이제 다시 항우한테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과연 어떻게 보고했겠어요? 아니, 제가 항우 당신의 명을 받고 사자로 갔는데 유방이 범증이 보낸 사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상을 싹 후질구레한 상으로 바꿉니다. 이거 어떡하죠? 뭐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항우가 그때부터 안 되겠다. 저 범증도 무슨 뭐 꿍꿍이가 있는 깁이다 해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범증은 항우한테 지금 형양성 조금만 더 하면 이 유방이 있는 형양성을 공략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전쟁을 끝낼 수 있다 하면서 빨리 총공격을 더해서 빨리 끝내자고 막 항우에게 그 충고를 계속 해줍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항우는 자기 그 범증 책사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만 하고 안 따르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꾸 그런 표현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범증이 지쳐버린 거죠. 말도 안 듣니까 항우가. 그래가지고 범증이 열받아가지고 항우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증도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이제 항우에 대해서 이렇게 항우한테 얘기해요. 천하의 정세는 이미 정해졌어. 그리고 대왕 항우 당신 스스로 이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원컨대 나 이제 물러날게. 알아서 다 하세요. 그리고 나 물러나서 나는 이 머리 해골이나마 나 이제 고향에 묻어야 되겠다 하고 작별을 통보합니다. 항우한테. 그러니까 항우는 안 그래도 뭐 범증이 좀 미워졌는데 스스로 간다니까 그래 그럼 가세요 하고 보내버렸어요. 자, 그 이후로 범증은 초나라 항우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팽성에 거의 다 와서 이제 등창해 나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증은 그렇게 이제
항우의 의심을 받다가 거기에 삐져가지고 또 돌아가다가 병 나서 진짜 죽게 된 거죠. 자, 이때 진평은 형양성에서 이제 야음을 틈타가지고 2,000명이나 되는 그 부녀자들에게 군복, 갑옷을 입혀요. 마치 군인인 것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형양의 동쪽 문으로 가서 저 초나라 군대의 시선을 끌게 만듭니다. 그 사이에 진평하고 이제 유방은 그 반대편 서문을 통해 가지고 이 형양성을 탈출해서 도망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유방과 진평은 관중 지역까지 함곡과 넘어 관중 지역까지 일단 도망왔다가 거기서 다시 패전병들을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다시 이제 동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이와 같이 쭉 항우와 유방의 공방전이 막 일어나다가 해우모 한신이 그 시점에는 이제 제나라 지역을 북벌을 해가지고 이제 제나라까지 다 점령을 하고 이번에는 자기 사자를 유방한테 보내서 가왕으로 임명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 사신의 편지를 받은 유방이 아주 화를 확 내면서 한신이 보낸 사자한테 막 욕설을 퍼붓습니다. 무슨 가왕이냐고 지금 이 판에 라고 하면서 자, 그때 장량하고 진평이 같이 한왕의 발꿈치를 슬며시 밟으면서 한왕이 화를 내는 거, 사자 앞에서 화를 내는 걸 딱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즉시 눈치를 채고 더 이상 화를 안 내고 말을 돌려가지고 아예 그 한신에게서 온 사자한테 가왕이 뭐야, 그 정도 제 나라도 점령하고 했으면 진짜 왕을 해야지, 그러면서 정식으로 장량을 보내죠. 그래가지고 한신을 제 나라의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유방은 진평의 원래 고향이었던 호유양을 진평의 시급으로 딱 줍니다. 자, 이윽고 한왕 유방은 진평의 계책을 써서 결국은 이제 초나라의 항우를 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진평은 호군 중의직을 계속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진평은 항우가 이제 초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한왕이 유방 한왕이 아니라 한나라 고조가 되는 거죠. 그때 이후로 또 나머지 그 연나라의 왕이었던 장도를 칠 때도 같이 이제 출발을 해서 공을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유방이 한나라 고조가 되고 6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기원전 201년, 초나라를 무너뜨리고 지난 지 딱 1년 뒤에 한신은 이제 초나라의 왕이 돼 있었어요. 제나라의 왕에서 이제 초나라의 왕까지. 항우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한신이 이제 초나라까지 차지해서 초왕이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유방한테 와가지고, 한신이 모반하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일러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고조 유방이 장수들을 딱 모아놓고도, 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장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재빨리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놈 한신을 잡아다가 그냥 흙구덩이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하고 막 빨리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라도 잡아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조 유방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침묵을 지키다가 이번에는 이제 진평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진평이 바로 답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고조 유방이 묻는 답에 사양을 하면서 오히려 유방한테 진평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장수들 의견은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고조 유방이 나머지 장수들이 빨리 뭐 공격해서 뭐 한신을 공격하자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진평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진평이 한신이 모반하려고 한다는 그 올린 상서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유방이 아직 아는 사람은 없지?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평이 또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한신은 자기 자신이 현재 모반죄로 고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또 물어요. 그러니까 유방이 아니, 한신도 아직 모르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진평이 유방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폐하께서 갖고 있는 그 정예 군사들이 초나라 왕이 된 한신이 갖고 있는 군사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유방이 내가 갖고 있는 군사가 아직은 한신 군사를 따를 수가 없어. 딱 얘기합니다.
유방이. 그러니까 진평이 또 물어요. 자, 그렇다면 용병술에 대해서는 폐하가 더 낫습니까? 아니면 한신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유방이 그 용병술도 나보다 사실 한신이 더 낫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진평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하의 군사들은 저 한신의 초나라 병사들보다도 훌륭하지도 않고 또 그 수장인 용병술도 유방 고조께서 저 한신보다 못하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한신의 군대를 공격한다면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느냐? 결국은 여기서 군사 일으켜가지고 한신을 잡겠다고 나갔다가는 스스로 망하는 길이 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니까 그런 위험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답답한 유방이, 야, 진평,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또 계책을 냅니다. 진평이. 이런 계책을 내요. 옛날부터 황제가 된 천자는 순회를 다녔다. 순수라고 그러죠. 진시황도 통일을 하고 나서 순수를 다니다가 죽었잖아요. 자, 순수를 했는데 지금 황제가 되신 고조 당신도 저쪽 남쪽 한신이 있는 근처 쪽에 그 옛날에 진승이 도읍을 세웠던 그 진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순수한다고 거기에 딱 가십시오. 그러고 어떤 행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쪽 초나라 서쪽에 있는 한신이 천자인 유방께서 온다는데 마중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사냥을, 제후들을 모아서 행사로서 사냥을 하겠다고 하면 한신이 의심 없이 딱 그 자리에 나타날 겁니다. 그때 한신이 나타나면 폐하를 아련하려고 온 그 한신을 사로잡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군대를 막 동원시키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좀 힘좀 쓰는 놈 한두 놈만 있으면 한신을 딱 사로잡을 수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런 계책을 내밉니다. 자, 그러니까 유방이 진평의 계책을 다 듣고 나서 아이고 좋네 라고 하면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방은 자기 사자한테 조서를 써가지고 제후들한테 뿌리고 내가 어디에 가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니 그때 제후들은 다 와서 거기서 아련을 해라 라고 이렇게 사전 정보를 보내죠. 자, 이 편지를 받아든 한신도 그 당시에 약간 찜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때 찾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오해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불락해 유방이 온다는 진해 지역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그때 장사들을 보내서 한신을 포박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신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마차에 태워가지고 낙양까지 끌고 오게 된 거죠. 그때 한신이 잡혔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토사구팽이라는 말. 그러니까 한신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야, 이제 천하가 말이야 이제 안정되고 다니까 장군이 내가 이제 삶아 죽게 되는구나. 라고 토사구팽. 사냥꾼이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이제 사냥을 하는 개를 잡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신이 이런 말을 하고 이제 고조 유방한테 붙잡힌 거죠. 그럴 때 유방이 한신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한신, 너 억울하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 너 분명히 모반을 일으키려고 했어. 알았지? 하고 이렇게 한신을 딱 붙잡아 듭니다. 자, 그리고 초나라 땅을 이제 유방이 다시 평정을 하고 한신을 끌고 낙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유방이 한신을 죽이지는 않고 초나라 왕이었던 한신을 강등시켜가지고 이제 후로, 회음으로 자기를 이제 낮추고 다른 공신들한테도 부를 딱 나눠줘가지고 봉지를 이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때 봉지를 나눠줄 때 유방이 진평에게도 부조를 나눠주면서 호유후라는 곳에 봉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손들이 쭉 자기가 끊이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부조를 받을 때 진평이 유방에게 안 받겠다고 딱 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 유방을 만나게 된 거는 다 나를 당신에게 소개시켜준, 그러니까 천거해준
위무지의 공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이 주신 봉기를 이번 기회에 저는 위무지에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유방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야, 이 뭐 진평, 근본 참 좋은 사람이네. 라고 이제 평가를 다 하고, 위무지를 불러서 진평에게 주려고 했던 상을 위무지에게 내려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1년이 지나서 기원전 200년입니다. 진평은 이번에는 이제 호위중군의 직책으로 그대로 있었고, 한왕신이 대나라르 땅에서 저 흉노들을 막는 일을 유방이 시켰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흉노를 막기는커녕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고조가 한왕신을 또 치러 올라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진평도 같이 쫓아 나섰습니다. 근데 반란군을 다 진압을 하고 나서 또 거기서 한 수 더 떠가지고 유방이 군사들을 더 북쪽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성이라는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평성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이미 저 북방의 흉노족들의 근거지였어요. 근데 거기까지 좀 뭐 무리하게 올라간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흉노에게 유방의 군대가 유방을 포함해서 포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이 유방의 군대가 7일 동안 포위돼가지고 쫄쫄 굶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방이 진평한테 빠져나올 계획을 봤는데, 그 계획이 이런 겁니다. 흉노족의 그 선우, 수장의 그 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자, 부인이죠. 그 연씨인데, 이 연씨에게 보물을 갖다 줘라. 뇌물을 보내라. 그러고 살살 꼬셔가지고 이 남자인 흉노의 그 선우한테 포위를 풀게 꼬드겨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성을 갖다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계책을 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진평이 어떤 기묘한 계책을 내가지고 유방이 이 평성에서 탈출해서 나올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 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진평이 기묘한 계책을 오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이 자기도 그때 그 평성에서 유방이 어떤 식으로 빠져나왔는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자, 앞으로도 진평은 자기의 계책을 계속 비밀에 붙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오픈하게 되면 별거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런 걸 오픈하게 되면 거꾸로 자기가 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자기의 계책을 공표하지 않고 비밀리에 실행을 해서 성공시키고 오픈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평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떤 태도와 성품을 가졌는지 이야기했고, 또 진나라 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우를 거치고 유방에게까지 와서 또 유방 밑에서 어떤 계책들을 냈는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진평 이야기가 상당히 할 얘기가 많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눠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그 이어서 진평 2탄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른쪽에 제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상들 올려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 진평 2부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